안녕하세요. 공세원의 장민혁 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8월 18일 날 치러진 우리 국가직 7급 우리 세법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법은 이제 우리 필수 과목이죠. 세무직 공무원에서 7급 세무직 공무원에서 필수 과목인데 난이도나 이제 이런 부분 면에서 뭐 다른 거랑 못지않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일단 대비만 잘 되시면 충분히 80점 이상, 뭐 충분히 90점까지 또 맞을 수 있도록 문제를 이제 기출을 보통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대비만 하시면 잘 고득점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먼저 7급 세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분석을 해보면 먼저 잠깐 볼까요? 이제 국기법에서 출제가 이제 보통 6문항이 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문항이 됐으니까 좀 대비를 좀 잘 하시고, 이제 국징법이라고 해서 국세징수법에서는 지금 보통 2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세목에 대해서 8개가 출제되니까 잘 보시고, 소득세, 예를 들어서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세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법인세. 그래서 보통 뭐 4개, 3개, 4개 뭐 이렇게 출제가 될 텐데, 이번에는 보면 출제 3개, 뭐 4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 4개 됐고, 그 중에서 이제 공통으로 나오는 거, 이제 공통 문제가 한 문제가 나긴 했는데, 뭐 소득세 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소득세 문제라고 보셔도 되고, 이후에 이제 상증세라고 해서 문제가 한 문제 냈는데, 난이도로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난이도가 좀 어렵다는 거는 지엽적인 이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같은 경우는 공부만 제대로 대비만 되시면 이건 아주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서 이제 다루는 계산 문제를 이제 말로 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말 문제만 나는 파트들이 또 따로 정해져 있긴 한데 걔네들은 양이 얼마 안 돼요. 외울 게. 그래서 실제로 이 셋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뭐 상증세도 여러분들이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파트에서 개정된 이제 지난번에 개정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쉽게 났고, 국기랑 국징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번에 국징은 쉬웠어요. 국기법이 6문제다. 이 소리는 국기법을 어렵게 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렵다는 거는 이제 이게 뭐 판례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지엽적인 부분, 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뭐 법조문을 이제 그대로 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공부 안 돼 있으면 이제 어려울 수 있겠지만 거의 다 이제 쉽지만 한두 문제 지엽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를 해볼 건데, 이제 심화 파트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혹시 심화 파트가 그래서 나온 부분 한번 확인해 보면, 심화 파트는 한 문제가 났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심화 파트예요. 뭐 다른 사람은 아니고, 소득세에서 제가 보통 양도소득세를 심화로 따로 빼서 강의하는데, 이제 그 부분 양도세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심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양도세가 있고, 법인세 심화 파트에서 했던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왔네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7급, 여러분 7급을 이제 세무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7급 세무직 같은 경우는 공부를 이제 9급도 시험을 같이 보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9급은 이제 선택 과목이잖아요. 7급에서는 이제 세법이 필수고, 예를 들어서 세법이 필수고, 실제 이제 합격을 하셔도 세법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세무직 공무원들 법인세, 납세국, 조세국 그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계속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시는데 아예 들어갈 때부터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들어가시면 뭐 합격하기 어렵겠지만, 9급 같은 경우는 안 보고 합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업무하실 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 뭐 계산,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이제 나중에 세무사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뭐 따로 한번 해보시고, 세무직에서는 이제 어떤 계산을 우리가 계산기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거에선 부담 안 되게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니까 그래도 계산을 좀 해보시면 이해를 좀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얘는 3가지 세목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하는 이제 그 내용 범위까지는 솔직히 한 번씩 보시면 더 편할 거예요. 편할 거고, 여러분들 저는 뭐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하니까 간단히만 소개하면, 이제 공세원이라는 이제 학원 사이트에서 이제 제가 공무원 세법만 이제 회계 세무죠. 그래서 세무직 관련해서만 이제 강의를 하는 이제 그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제가 찍고 있어요.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책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특히 강의가 타 학원에 비해서 아주 제가 저렴하게 이제 공급하도록 했으니까 어차피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별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종합반으로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선생님 이제 강의를 들으실 텐데,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뭐 가격대 성능비가 거의 최고로 되게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 요즘에 학원비가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공무원들 이거 강의를 하게 된 이유도 공무원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새로 이제 우리 9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강의가 수업으로 선택 안 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 많이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교육 좀 시켜달라는데, 이게 어느 수준까지 오시지 않은 분들한테 교육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어차피 수준에 맞지 않는 강의가 돼버리면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듣기 어렵고,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여러분들 이제 내용이 어렵다는 건 저도 인정하겠지만, 특히 이제 7급 하시는 분들은 세법은 무조건 하셔야 되니까 잘 하시고, 이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공부를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이제 얘네들이 효자 과목이 돼요. 한 번만 쑥 보셔도 이제 거의 나올 이제 항목들이 정해져 있고 이제 보통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잘 해보시고, 하여튼 다른 곳에 비해서 여러분들 거의 가격을 제일 여러분들 제가 뭐 너무 금액으로 지금 뭐하지만 금액적으로 다른 제일 저렴한 이제 학원의 반 이하를 지금 제가 강의를 올려놨고, 제일 비싼 학원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뭐 5분의 1은 더 낫죠. 그래서 뭐 8분의 1까지, 뭐 10분의 1까지는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저렴하게 이제 강의를 제공할 거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 꼭 듣고 합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까지 가격 정책을 학원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거의 뭐 무료 배포한 거랑 다름없이 이제 거의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용하셔서 이제 가입하셔서 꼭 들으시고, 부족한 점 있으면 저한테 계속 나중에 우리 게시판에 들어와서 알려주시면 제가 부족한 부분 다 채워드릴 테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개정세법이나 이제 기출문제 풀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거기 이제 강의를 보다 보면 어떻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나와 있어요. 너무 다양한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기본 강의랑 뭐 심화 강의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 중에서 좀 특별한 케이스들, 특수 파트들 이런 것들이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시면 되고, 그 둘만 잘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한번 쏙 들으면서 이런 기출이 많이 됐구나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는 이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문제집만 사서 보셔도 되는데, 그걸 한번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셔야 돼. 그리고 특히 요약서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약서는 여러분들 솔직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 왜냐면 문제가 요약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요약서를 보면 또 암기하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약서 암기는 솔직히 세법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고, 제가 언젠가는 요약서 비슷하게 내긴 낼 건데, 저는 요약서를 갖다가 막 이렇게 끊어지는 이제 문장으로 보통 내진 않아요. 저는 지금 타 기관에서 지금 세무사 강의를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 쪽에서도 강의를 제가 맞춰서 이제 해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 하여튼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귀신같이 잘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울 그 부분을 다 숙지할 필요는 없어서 이제 그것까지는 다 소개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다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 대신 기본서를 제가 이제 갖고 다니기 편하게 이제 둘로 분리해 놨는데, 하여튼 기본서를 이제 잘 보면서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그거 두껍다고 해서 그 회독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문제 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금방금방 보시면서, 그리고 글씨도 제가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굵직굵직하게 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좋고, 이제 뭐 가독성이라고 하나? 막 장수 넘어가면서 공부하시기 편하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기출문제 풀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소득세법상 이제 우리 반드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라고 해서 이제 우리 소득세예요.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자가 있어요.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일단 1번, 2번, 3번을 먼저 보시라 해야 되는데, 1번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 이거 하나만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적 연금만 있는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1, 2, 3번 요거 하나만 있는 자는 얘네들은 셋 다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표 좀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네 번째, 퇴직 소득만 있는 자. 다섯 번째, 분리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확정 신고를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둔 다음에 여섯 가지부터는 이제 짬뽕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1, 2, 3번에 중에 하나와 그 다음에 4, 5번이 들어가면 확정 신고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둘은 분리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거는 우리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한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퇴직, 분리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얘랑 얘랑 얘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확정 신고를 할 필요 없다. 그래서 6번에는 쓸 필요가 없이 1번, 4번, 5번, 1, 4, 2로 예를 들어 4, 5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2, 4, 2, 5, 3, 4, 3, 5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대신 1, 2, 3번이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중복이 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쭉 쓰시면 되고, 7번은 수시 부과 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인데 수시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수시부과를 한 다음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확정 신고할 필요 없다. 이건 연말정산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르시면 되는데, 1번 보시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 거기 대상이 아니라는 건 연말정산 자체를 안 했다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사업소득은 확정신고 무조건 하셔야 돼. 분리과세 이자소득 이거, 그 다음에 공적연금 이거, 그 다음에 수시부과 후 소득이 없는 경우 맞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얘네들은 확정신고가 필요 없다. 그 2번 보세요. 그 국세부가 제척기간 문제인데, 여러분 이렇게 박스로 해서 가로치는 문제. 이건 굉장히 쉬운 파트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가 제척기간이라는 건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5년부터 해서 일반적인 5년 제척기간, 그 다음에 7년, 10년, 15년 이게 제척기간이 있죠. 그 중에서 얘네들이 뭐가 있어요? 예외적인 게 있잖아요. 예외적인 거. 그래서 제척기간이 예외가 쭉 있는데, 예외 중에서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상증세 예외 있죠. 근데 여기서도 제척기간이 상증세 같은 경우는 10년과 15년이에요. 상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 있고, 상증세 중에 예외가 또 뭐 있어요? 우리가 금액이 고액이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들어가면 얘네들은 안날로부터 1년이 되는 제척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불복을 하거나 이제 소송이죠. 행정소송을 하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명의대여도 있나요? 그래서 명의대여도 마찬가지고, 명의대여도 마찬가지로 얘네 같은 경우는 그런 판결이 있을 때, 소송이 결정 나거나 그게 안날인데 그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판결이라고 쓸게요. 판결로부터 1년간 제척기간이 늘어나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제척기간, 소송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1년 이내 우리가 이제 제척기간이 늘어나서 이제 부과를 할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정청구 중에, 여러분 경정청구 중에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가 있어요. 이거는 안날로부터 플러스 3월인데 3월까지 제척기간을 연장하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판결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서 사실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언제? 1년이죠, 이거는. 그래서 1년 이내 그 부과를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어렵지 않은 거죠. 3번. 사업연도인데, 사업연도는 일단 결정을 보셔야죠. 예를 들어 정관에 있으면 정관에 결정할 수 있고, 정관이 없으면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못했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최초 사업연도를 언제 할 건지. 그래서 설립 등기일부터 할 건데, 만약에 이제 설립 등기 이전에 손익을 귀속시키고 싶으면 그날로부터 한다. 이렇게 써 있고, 의제 사업연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의제 사업연도를 정해서 이제 할 건데, 그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1번에 정관 등의 사업연도 규정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하셔야지. 그래서 그 설립신고 등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된다. 맞죠? 신고하고 신고를 안 됐을 때만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에 내가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싶대요. 변경하고 싶으면 종료일 이전 3월, 종료일부터 우리 3월이에요, 3월.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이 내는 것들도 있는데 다 3월이에요, 3월.
그러니까 재고재산 같은 경우는 3월 이전에, 그러니까 종료일 이전 3월이고 얘네 같은 경우는 3월 30일까지인데 보통 3월 31일까지 우리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월 달에 2월 예를 들어 10일에 변경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부터 변경을 할 수 있는 거고 3월 10일이 넘어가서 이제 4월 10일 날 변경 신고를 했으면 올해는 변경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규정이 있으니까. 근데 6월 인내라고 썼으니까 틀린 거죠. 이건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3월이 6월로 나왔으니까 6월로 나오는 거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지. 3번에 파산이 됐다. 여러분들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제가 법인세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어느 날로부터 해산을 한대요. 그럼 해산 등기 예를 봐요. 해산 등기, 파산 등기, 파산이에요. 파산 등기. 그다음에 이제 합병 등기, 합병 등기가 일어나면 해산, 파산이 일어나면 그래도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세 기간이 12월 말까지 이렇게 두고 계속 이어나요. 그래서 파산, 해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녀재산까지 확정되면 이제 그날로 끝나는 거고 합병 같은 경우는 이 뒤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이 뒤는 발생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연결을 하더라도 연결 사업연도 개시 전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뒤가 없겠죠. 그래서 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뒤가 있다는 거는 계속 가면서 그 기간 끝나고 자녀재산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 갈 거니까. 자녀재산가의 확정이라고 계속등기라고 해서 그때까지 이제 계속등기가 또 계속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파산 등기일까지 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나눠서 가는 거 맞는 거예요. 4번에 청산하고 있는데 청산인데 자녀재산가액 확정, 그러니까 이게 청산에 대한 해산 등기예요. 그래서 자녀재산가액 확정되면 그날로 이제 끝내는 거다 맞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사업연도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오른쪽 4번에 여러분들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개정이 많이 돼서 이제 나온 건데 1번에 보시면 사전 세무조사계 통지는 15일 전까지 이게 구급시험에도 나왔죠. 10일 전이라고 해서 틀린 걸로 나왔는데 이건 15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는 맞는 말이고 2번에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그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부분조사를 이제 실시할 수 있는데 그때도 이제 같은 세무 같은 기관에 대해서 2회까지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새로 개정된 거예요. 3번에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는 통지를 할 건데 여러분들 통지를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원칙적인 통지는 20일이에요. 20일 내 통지를 하셔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시송달 사유라고 해서 예를 들어 주소가 국외로 이전됐거나 불분명하거나 이제 수취인 부재로 해서 반송되거나 뭐 그랬을 때인데 그랬으면 이제 이런 통지 사유가 40일 내로 기간이 좀 늘어나요. 그래서 요 사유가 있는데 여기는 30일은 없어요. 아예. 참 40일 나왔으면 애매했을 수 있는데 이제 20일하고 지금 31일로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서 장부를 보관할 수 있게 해줬고 반환 요청을 했을 때는 반환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거다. 그래서 4번 보시고 이렇게 전년도에 개정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개정된 부분 중에서 좀 많이 개정된 파트들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쉬운 걸 수도 있어요. 개정된 거는 최근에 읽어서 이제 숙지를 했기 때문에 보통 어떤 게 틀렸는지.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숫자로 틀리게 문제를 내죠. 숫자로 틀리게 내는 거니까 숫자만 잘 보셔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양도세인데 여러분들 지금 잘 보세요. 갑이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 보시면 양도소득세 2월과세라는데 양도세에서 나올 거예요. 을이 있고 여러분들 을이 있고 을이 증여를 해요. 증여를 해서 아버지인데 갑한테 들어간 다음에 갑이 제3자 병한테 이제 우리가 양도가 일어났을 때 얘네들이 여러분들 요건이 있는데 2월과세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갑이 이제 얘네 둘 관계가 뭐냐면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관계래요. 직계 좀비속 관계고 둘이 관계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증여된 자산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시설물 이용권이에요. 시설물 이용권인데 콘도 회원권 같은 경우죠. 요거랑 그 다음에 증여일로부터 양도까지가 5년 내에요. 5년 내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를 2월한 걸로 보겠다. 2월한 걸로 본다는 거는 갑이 을한테 증여했지만 증여를 보지 않고 이제 납세 의무자는 그때 누구냐면 갑이 될 거예요. 갑이 되겠지만 그때 계산 자체를 2월과세 한다고 해서 얘 취득가액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규정이냐면
양도가액은 양도가액은 쓰시면 돼요. 양도가액은 요 양도가액 쓰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이제 취득가액을 쓰고 필요금비가 들어갈 때 이 취득가액은 누구 취득가액이냐면 의뢰 취득가액으로 취득가로 쓰겠다고 돼 있고 필요금비는 증여세 산출세액인데 증여세 산출세액을 필요금비로 넣어주겠대요. 거기에다가 밑에 양도 차익 나음에 장기보유가 또 빠지죠. 장기보유도 언제부터? 의뢰 취득일로부터 계산해 주겠다. 그래서 요거 세 개가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주된 납세 의무자는 갑이고 이거는 많이 강조한 거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 옳은 것만 고르시래요. 기억. 소급하여 5년 이내 을에게 증여를 받아야 한다. 5년 이내 그러니까 그 증여받은 거를 이제 우리가 양도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갑이 증여받은 당시 취득가액. 갑이 증여받은 취득가액이 아니죠. 증여 당시 시가는 이제 쓰지는 않고 얘 취득가로 쓰는 거니까 니은은 틀린 거고. 그 증여세를 디귿에 보면 필요형비로 넣겠다. 맞는 말이죠. 디귿도 맞는 거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갑이 취득한 날, 을이 취득한 날이지. 을이 취득한 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만 맞고 니은 니을이 틀렸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6번 보세요. 여러분 6번은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데 6번 한번 회계 처리만 한번 보여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인세법에서 입금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유상증자를 해볼게요. 현금이 100원이 들어왔는데 100원에 대해서 액면가가 자본금이고,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60원이고 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은 40원이다.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럼 원칙적인 주발초는 입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공모 절차에 의해서 액면가로 발행했을 때는 액면 초과해서 발행한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겠다. 틀린 거예요. 2번에 보시면 무액면 주식이다. 무액면 주식은 거기 보시면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발초로 본대요. 그래서 그 입금에 산입하지 않죠. 주발초도. 또 3번, 4번인데 얘네들은 회사가 회계 처리한 거고, 나중에 채무 면제액이 있는데 채무 면제액일 때 출자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출자 전환이 일어났을 때 출자 전환이 일어나면, 이것도 제가 강조한 건데, 액면이 있고 거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할게요. 그냥. 그래서 액면이 5,000원이고 이 주식을 시가가 7,000원이래요. 7,000원이고 실제로 채무 금액이 10,000원짜리예요. 지금 이런 케이스다. 그러면 이 케이스의 이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요. 채무에 세법상 회계 처리인데 채무가 10,000원만큼 출자 전환되면서 자본금으로 지금 5,000원만큼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주발초로 들어갈 금액은 이때 시가만큼 차이만큼 2,000원이 주발초로 들어가게 돼 있고, 주발초 초과하는 요 금액만큼은 채무면제 이익이라고 해서 입금으로 3,000원을 과세하도록 한 규정이 이 채무면제이익이에요. 근데 3번 보시면 액면가액 5,000원인데 시가가 10,000원으로 발행한 경우, 시가가 10,000원이라는 건 여러분들, 시가가 10,000원이라는 건 요거 차익만큼이 주발초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발초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아요. 이거는 요 채무, 지금 이건 2,000원까지는, 이게 시가가 지금 5,000원이라, 이게 10,000원이라는 소리니까 지금 요게 10,000원이네 5,000원만큼은 입금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4번 보시면 액면이, 제가 지금 금액을 좀 다르게 썼는데 거기 책에서는 지금 이게 10,000원이고 이런 10,000원이고 시가가 여기 20,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책에,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요거는 기준 하나만 잘 잡으시면 돼. 그래서 20,000원이라고 써 있고 여기 10,000원이니까 이게 5,000원이 될 거고 여기 10,000원이 되겠죠. 답은 이거예요. 답은 이거. 그러면 4번에 보시면 그 시가를 초과하는 요 10,000원에 대해서는 입금에 산입하셔야지. 그래서 4번은 틀린 거고 3번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 게 맞죠. 요거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액면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주발초 금액으로 해서 우리 시가까지만큼은 우리가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그 초과한 금액만 입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6번은 3번이 답이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인데,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실사업자들, 우리가 우리 세무사들이죠. 세무사 회계사들한테 성실신고 도장을 받아라는 소리고, 예를 들어서 1번. 세무사 등 확인을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2번에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들어가면 혜택이 좀 몇 개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신고기한 자체가 한 달이 연장이 돼요. 6월 말까지 연장되는 거 2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중에서
의료비하고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는데, 여러분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해줄 거예요. 근데 성실사업자도 해주겠대요.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공제도 또 들어가요.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3번에 보시면 확인비용도 들어갈 거고, 뭐 60%까지 내가 지출한 비용의 60%까지 우리가 120만 원 한도로, 법인은 150 한도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거고, 그럼 세무사나 회계사가 본인이 성실사업자다. 그럼 본인을 본인 걸로 해서 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제출해달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가 맞는 거고, 성실신고를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5%만큼 가산세를 부과한대요. 근데 여기 20%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써 있으니까 이게 5%예요. 5%. 그래서 이것도 어렵진 않은 거니까. 일단 8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이거 땡겨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업무용 소형차 세무조정,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업에도 많이 강조한 건데, 뭘 강조했냐면 저희 사례를 이걸 넣었어요. 이걸 넣은 게 아니고 이걸 보고 넣은 게 아니고, 보통 뭐 1억 원짜리에 대한, 거기 보시면 1억 원짜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취득했을 때 세무조정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세무조정 방법은 이렇게 한번, 이건 나중에 수업 때도 들으셔야지만 알 수 있어요. 일단 감가비 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감가비 시부인부터 하셔야 되는데, 시부인은 5년 정액법을 쓰래요. 그래서 회사도 5년 정액법. 지금 2천만 원이죠. 세법도 2천만 원 써서 얘네들은 2천만 원 썼어, 얘가. 그래서 1월 1일 날 들어왔으니까 세무조정은 없고, 이제 2천만 원만큼 이제 금액으로 들어왔다가, 두 번째 제가 업무용 이제 사용금액 조정을 하라고 써 있는데, 사용금액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감가비로 지출한 금액, 감가비예요. 그 이외 돈을 더 하셔야 되는데, 그건 보험료 1,000, 유류비 2,000, 자동차세 150이니까 2,250이죠. 2,250만큼 이외 비용을 해서 4,250을 우리가 이제 업무 관련 비용을 썼을 때, 여기에서 운행일지를 작성했어요. 1-90%만큼 작성한 걸 이제 계산하시고, 요거 이외 10%만큼 425만 원 송금부산이 관련 대표이사 상해처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이제 감가비 조정인데, 2천만 원 중에 90%만큼 인정받은 금액은 요만큼 송금 인정 받았죠. 지금 이렇게 받은 거고, 그 중에서 1년에 800만 넣겠다. 그럼 1000만큼 이제 송금부산입에 대해서 유보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송금부산입된 금액은 얘하고 얘죠 뭐. 그래서 1425만 원. 답은 이제 3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사례로 맨날 연습하던 이제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금액이니까 이 정도는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9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 권리현장 교부하는 거, 대표적인 게 그 1번처럼 조세 범칙조사, 범칙사건 조사할 때 이제 범칙조사를 하게 되면 납세자 권리현장을 보내셔야 되고, 세무조사할 때도 3번 보시면 사전 통지 없이 세무조사가 나오면 권리현장 보내셔야 돼.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증 줄 때도 요걸 권리현장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걸 보내시는 건데, 경정 청구를 한다고 해서 이거 보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 3번, 4번은 법에서 정한 세 가지 사유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은 그게 간단한 거니까 푸실 수 있고, 10번은 우리 국세징수법에서 압류 관련된 문제인데, 압류는 여러분들 이제 절대적 우리가 압류 금지 재산하고 이제 임의적 압류 금지 재산 그거 외우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압류 절차에서 이제 효과들 보셔야 되는데, 한번 1번 볼게요. 거기 1번에 보시면 발명 저작에 관한 것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것, 이건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왔으니까 압류할 수 없습니다. 틀린 거고, 2번에 퇴직금은 어디니까? 퇴직금은 이제 급여도 기준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외우시고, 퇴직금은 2분의 1까지밖에 압류를 못해요. 그래서 그 3분의 2는 틀린 말이다. 그럼 3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있죠.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 두 가지 과실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법정과실이고, 하나는 천연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천연과실. 그래서 천연과실. 압류를 했을 때 부동산이다. 그 법정과실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나 이자가 나올 수 있고, 이제 천연과실로 해서 과수원을 우리가 압류를 하면 이제 과일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이 날 수 있는데, 이건 다 얘네 과실은 이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압류한 이제 그 기관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효력을 발생해서 그거를 획득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천연과실 중에서 사용수익 할 게, 부동산은 마찬가지겠지만 사용 수익을 할 때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계속 우리 체납자가 사용하는 경우 있죠. 이게 지금 그 문제인데, 체납 처분이나 여러분들 체납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압류된 재산을 사용 수익에 가면 법정 과실은 효력이 없어요. 당연히 효력이 없는데, 효력이 있는데 천연과실, 예를 들어서 과일을
그 과수원 이제 주인이 계속 그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과일은 그래도 국가 거냐? 그렇진 않대요. 그거는 효력이 없음이에요. 그래서 거기 압류의 재산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는 천연과실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법정과실은 효력을 계속 미쳐요. 그걸 계속 사용한다고 해도 그 부동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임대료하고 이자 부분은 보통 이제 다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둘이 다 틀린 거다. 그럼 4번인데 4번은 국유자산 매수인데 체납자가 국유자산을 매수했을 때 소유권 이전이 안 돼도 그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권리를 이제 압류할 수가 있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제 11번 면제되는 재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그럼 영세율 적용 대상하고 면세 적용 대상에 대한 건 공부를 하셔야지 잘 외우시면 되고 도서 3번에 미술관 4번에 국가의 무상 공급 이건 일반적인 면세예요. 2번 보시면 국방부 국가가 공급하는 것 중에서 이제 보통 특정 어떤 KTX 우체국 택배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 운영 뭐 임대업 하는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면세로 규정을 안 하는 과세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예요. 골프장 연습장을 운영할 때는 과세를 보겠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걸로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세법상 납세 의무. 제목이 세법상이니까 이제 이거는 공통적인 문제네요. 1번 보시면 부가가치세의 정의가 사업 목적이 여러분들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에도 불구하고 라고 써있죠. 그래서 영리 목적 불구하고 유무에도 불구하고인데 비영리이고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있겠죠. 그래도 그래서 영리 목적 유무 불구니까 2번에 보면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에게 이익 분배 방법이 정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제가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한번 볼까요? 잠깐. 그 12번. 법인 아닌 단체인데 그럼 법인 아닌 단체는 이게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연인도 될 수가 있죠. 법인으로 되면 법인세, 자연인으로 되면 우리 소득세를 부과할 건데 이 자연인은 두 가지예요. 1. 거주자나 비거주자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동사업이 있어요. 공동사업이 있고 법인 아닌 단체가 일로 왔을 때 이제 소득 분배를 안 하면 일로 가는 거고 소득 분배를 하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 분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단체를 1 거주자로 봐서 이 단체 자신을 납세 의무자로 보겠다. 그거 맞는 말이죠. 3번에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래요. 원천징수 소득 중에서 과세 표준에 들어가지 않았대요. 과세 표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죠.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원천징수 소득 중에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한 소득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은 안 되는 거죠. 넣어서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틀린 말이에요. 4번에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는 얘네들은 비과세 법인으로 법인세에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법인 자체가 과세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불공제 매입세액이죠. 1번 보시면 세금 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됐거나 부실 기재됐거나 아니면 수령하지 못했으면 공제가 안 되는데 착오로 기재돼서도 나중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내역이 확인되면 거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 공제되는 거 구하라는데 1번이 맞는 거죠. 2번 보시면 사업과 무관 지출, 토지 관련 지출, 접대비 관련 지출, 업무와 무관 지출 뭐 다른 거 다 불공제잖아요. 2번도 틀린 거고 3번 접대비 4번에 면세 다 안 되는 거죠. 비영업용 수용소유차 관련된 지출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록점 매입세액하고 그 다음에 매입처별 합계표 세금 계산서 부실기재도 뭐예요? 걔네들도 우리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쓰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이제 법인세, 법소보 공부하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써더라도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공부할 때 처음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 보시면 난이도가 법소보는 아예 낮아요. 낮기 때문에 그거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국기랑 이제 국증에서도, 나중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를 뭐, 몰아서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법소보는 몰아서 하기가 어렵고, 한 번만 공부를 좀 해놓으시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읽어가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부가세 과표죠. 과세 표준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과표에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 과세 대상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또 다 부가세에서 설명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나오는 매출액이 5천이래요.
5천원에서 여러분들 차감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매출, 환입, 애누리, 할인, 차감이죠. 그 중에서 매출 애누리가 100만 원인데 이미 차감이 됐대요. 요 안에는 그 금액이 없대요. 그럼 5천으로 그냥 두셔야지. 차감이 안 됐다 하면 100을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위 매출액에는 연체이자가 포함됐다. 포함되지 말아야 될 금액이 여러분들 제가 이제 포함돼야 될 금액하고 말아야 될 금액을 정의해 준 것 중에서 연체이자는 제외된 금액이 얼마예요? 50만 원? 0.5를 빼셔야 된다. 3번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파손됐다.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납부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으로 안 넣어주겠다는 거니까 이것도 제외되는 금액이 포함됐으니까. 그 다음에 60만 원은 외상 매출한 것으로서 거래처에 파산해서 매출 채권 회수를 못했다. 이거는 과세 표준하고 상관없어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손세액공제 중에서 60만 원의 10%인 6만 원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과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과표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250을 뺄 거니까 4,750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60만 원 빼갖고 4,690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1번 쓰신 분들이 있는데 답은 2번이다. 그래서 이거 계산 구조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걸 이제 공부 안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세무 공무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일하실 때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부가세랑 소득세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지 이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5번. 제가 그나마 이번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이제 까다롭다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옳지 않은 거, 이건 좀 약간 책에서 보통 다루지 않은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아니, 법조문을 다 긁어 오셔서 넣으면 그렇게 어떻게 체크는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심판청구라는 거 아시죠? 불복제도 중에서 우리가 이인 신청한 다음에 그 이후에 심판청구 할 수 있고, 그냥 심판청구 가능하죠. 그래서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가능하니까. 심판청구는 조세 심판원이 이제 심판원장이 하는 거고, 조세 심판원장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세 심판원을 모아서 이제 합동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을 하겠다. 그 이후에 우리 불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복제도 중에서 심판 부분인데, 1번. 담당 조세 심판관 외의 조세 심판원 소속 공무원이다. 담당이 아니래요. 조세 심판원장의 명에 따라서 심판 청구인 장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요구할 수 없어요. 담당 심판관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고, 2번 보시면 심판 청구는 불복 사유를 갖추어서 그 처분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조장을 거쳐서 조세 심판원장이 해야 된다. 이게 심판 청구라고 해서 이거를 바로 심판원장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무서장에게 하면 그걸 거쳐서 이제 심판원장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맞춰서 넘어갈 거니까 맞는 거고, 3번에 심판 청구인 처분청은 재결청에 의견 진술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재결청이라고 해서 뭐 나중에 재조사하는 케이스인데, 하여튼 그 의견 진술도 가능한 케이스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주심 조세 심판관의 심리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심판 중에서도 주심 조세 심판관 합동회의를 하지 않고, 아니면 그 회의를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주심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됐을 때 뭐라고 되냐면, 심판 청구액이 3천만 원이 안 되거나 지방세는 1,000만 원은 안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법령 해석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법령 해석 관련이 없는 애들하고, 두 번째로 이제 유사 청구 사례가 이미 진행됐던 사례랑, 요거 이제 심판 청구 기한이 이미 지났어. 지난 것들은 그냥 주심 조세 심판원장이 그냥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 그 맞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은 1번인데, 1번이 책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조문에서 보시면 나오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그나마 좀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뭐가 나오냐면 조세 심판관 회의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4번에 있는 것처럼 주심 조세 심판관이 직접 혼자 이제 단독으로 심리를 할 수 있는 그 사유 세 가지나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 일단 지역적인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16번. 15번은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되고, 16번은 수정신고인데, 이제 국세기본법 중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파트가 이제 과세되는 부분에서 과세 중에서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이 세 가지는 잘 나오죠. 가산세도 잘 나오는데, 가산세 나왔을 때도 수정신고랑 기한 후 신고했을 때 감면 규정 있죠. 6개월 내 하거나 1년 내 하거나 2년 내 하면 50, 20, 10 감면. 얘네들은 1개월 내 하면 50, 6개월 내 하면 20 감면.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가산세 감면 규정 같이 보시면서 이 수정신고랑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경정청구도 마찬가지인데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하셔야 돼? 결정 경정이 나오기 전까지 하셔야죠. 얘도 마찬가지죠. 그때 전까지 하셔야 되고, 경정청구는 얘는 5년 내로 하시면 돼요. 5년 내. 예외적인 우리 특례 규정도 있지만 하여튼 5년 내 하시면 되고,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확정력이라고 해서 여러분 확정력을 잘 보셔야 되는데, 경정청구랑 기한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확정력이 없으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확정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결정 경정을 따로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해줄 거냐? 경정 같은 경우는 2개월 내 통지를 해줘야 되고, 얘는 3개월 내 통지를 해주셔야 돼.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 뭐 그런 거 있고, 수정 신고 같은 경우는 확정력이 신고납세 제도는 있고 정부 부과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 되니까. 수정 신고 부분이 문제 났으니까. 1번 근로소득 있는 자에 따라서 확정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지금 수정신고 대상자는 뭐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인데, 신고를 한 자예요. 그래서 신고를 한 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면제자예요. 면제자인데 면제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불완전신고가 되신 자들도 수정신고는 가능하다. 맞는 거고, 이번에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어도 그 신고로 인해서 확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부부과 제도. 그래서 이 신고납세제도 법소부 같은 경우는 확정력이 있는데 정부부과제도인 상속증여세들은 확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도 있는 거 맞는 거죠. 4번부터 볼게요. 과소신고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경정통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제가 경정통지 어떻게 이전에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정통지가 지나기 전까지, 그 대신 나중에 제척기간도 넘으면 안 되죠. 제척기간 전이면서 경정통지 전까지만 수정신고 할 수 있지, 그 경정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4번도 맞는 거고, 3번 보시면 수정신고한 경우 이제 수정신고했다고 해서 납부까지 해야 되냐? 그럼 납부는 별개예요. 납부에 따라서 효력을 이제 우리가 이제 효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납부를 안 해도 효력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해주지 않는다. 감면 규정이 아까 있다고 했죠. 감면 규정에서 이게 꼭 납부하라는 게 없어요. 납부 효력이 없으니까, 납부를 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수정신고 자체의 감면 효력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납부하지 않아도 그 효력은 유효하다. 그래서 감면도 받을 수가 있어서 지금 3번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가산세인데 여러분들 17번 가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국기법이에요.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그 다음에 원천징수, 원천 납부 불성실,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죠. 신고 불성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납부 불성실은 일수에 따른 만분의 3, 원천징수는 어떻게 돼요? 3%에다가 일수에 따른 만분의 3에서 10%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산세는 감면과 면제 규정이 있죠. 면제 규정과 이제 감면 규정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면제 규정은 뭐 천재지변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 그 다음에 감면은 수정신고할 때 6개월 내 수정신고 50% 감면, 그 다음에 1년 후 신고하면 20%, 2년 내 신고하면 2년 내죠, 다. 당연히. 내 신고하면 10% 감면.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는 무신고했으니까 요거 감면해 주는 거예요. 요거 감면해 주는 거야.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하면 50%. 6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하면 20% 감면.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 통지 지연에 따른 50% 감면.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이에요. 그 다음에 제출, 신고, 등록, 가입, 개설이라고 해서 그 제출하는 그 기간 내 1개월 내 등록을 다시 하시면 빨리 제출해 주시면 50% 감면,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까지는 외우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1번 보시면 원천 납부랑 납부불성실은 달라요. 원천 납부 가산세에 대해서는 이거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아요. 따로 각각이야, 각각. 이번에 가산세, 납부세, 가산하거나 환급세 공제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 3번 보시면 이 예외가 있는데 과세 기간을 잘못 적용해서 미리 냈대요. 미리 낸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은 안 들어가요. 끝에 보시면 납부불성실을 계산할 때는 그거 뭐라고 되냐면 세 번째,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신고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지금 미리 내놓은 금액이 있으면 그건 자진 납부한 걸로 본대요, 걔네들은. 그래서 납부불성실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을 하겠다, 이런 말이니까 맞는 거고, 한마디로 내가 돈을 이제 미리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납부불성실 고려를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납부를 안 했을 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소득세 그 과세기간 잘못 들어가서 그 대신 뒤로 납부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미리 납부했을 때만 이게 그 기간이 들어가는 거고 뒤로 납부했을 때는 그 기간만큼은 넣어주셔야 돼. 따로 넣어주셔야 된다. 4번에 국가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 아, 좀 애매하죠. 그래서 국가는 보통 법인세에서는 비과세 법인인데 이제 부가세에서는 여러분들 국가도 이제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부가세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있어서 가산세도 당연히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4번은 틀린 걸로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 이거 잠깐 넘겨서 할게요. 이 소득 처분인데 이제 법인세를 여러분들 뭐 좀 잘 배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배우시면 이제 이거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 소득 처분은 크게 종류가 이제 유보하고 이제 마이너스 유보 부분하고 사회 유출이 있죠. 사회 유출이 크게 네 가지 상여, 배당, 그다음에 기타 사회 유출, 기사라고 썼어요. 기타 소득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기타 소득 처분이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사회 유출이 되는데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뭐 증빙이 없거나 뭐 추계 결정인데 그럼 다 대표자 상여예요. 대표자 상여고 기타 사회 유출로 이제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보통 일반적인 게 유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1번부터 한번 보시면 대표자가 2명 이상인 법인에서 귀속이 불분명하다. 대표자 상여죠. 그러면 대표자 상여면 거기 보시면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사실상의 대표자란 말은 대표자가 2명 있으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제 누가 대표자인지 더 한 명을 더 정하셔야 되니까 그 사람을 귀속시키겠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이번에 입금의 산입, 얘네들한테 입금 산입, 송금부 산입 상황인데 사회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그 금액은 유보로 보셔야 돼요. 산에 유보 처분한다. 그럼 유보도 아니고 사회 유출이 아니면 그게 기타인데 기타 사항은 이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4번부터 잠깐 볼게요. 그럼 사회 유출된 금액 귀속 불분명하면 제가 대표자 상여 처분하라고 했어요. 대표자 상여 처분하잖아요. 그럼 그 상여 처분된 금액은 또 상여 처분되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가 나오니까 그거는 보통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귀속 불분명은. 회사가 대납하면 또 뭐냐면 또 가지입금이 돼서 또 상여 처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 상여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타 사회 유출로 마지막으로 또 처리하는 그 이제 상여 처분된 그 소득세 대납액의 비용은 우리가 기타 사회 유출로 이제 처리하는데 요거는 그렇게 계속 이게 우리 순환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상여 처분하고 또 상여 처분하고 또 상여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귀속을 끊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경우만 예외적인 경우예요. 만약에 대표자 귀속이 불분명한 게 아니고 분명한 상여를 회사가 대납했다. 그거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그 부분 또 상여예요. 또 상여. 또 상여니까.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 3번은 세무조사가 착수하게 된 것을 안 경우에 이제 경정이 있는 경우로 경정이 있는 것을 미리 알고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에 매출유랑 등 부당하게 사내 유출된 금액을 입금에 산입해서 신고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만약 그 경우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사회 유출된 금액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수정신고 기간에 수정하면서 예를 들어 수정하면서 그 금액을 이제 입금으로 넣으면 걔네들은 유보 처분해 준대요. 유보 처분 원칙적으로. 그래서 유보 처분해 주는 건데 걔네들이 미리 알고 했으면 그때는 이제 사내 유보를 안 해줘요. 이때는 미리 알고 했으면 유보로 해주지 않고 그때는 유출로 가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이게 유보로 들어가면 이제 그 금액을 이제 추가적으로 과세를 더 안 시키겠다는 소리예요. 입금으로만 들어가고 추가적인 과세를 안 시키겠다는 건데 일로 들어가 버리면 상해 처분되면 소득세 과세를 대표자한테 한 번 더 물리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3번이 좀 틀린 말인데 이것도 법인세를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법인세를 공부하시고 근데 그 앞에서 배우는 소득 처분만 갖고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니까 좀 법인세는 이제 기본적인 건 공부하시는 게 이제 나중에 업무하실 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19번인데, 이 국세징수법상 교부 청구 사유. 이거 쉽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부 청구인데, 청구 사유. 그럼 교부 청구 사유를 보려면 먼저 뭐부터 보셔야 돼? 당연히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납기 전 징수 사유. 납기 전 징수 사유는 여러분들 1번, 예를 들어서 1번부터 6번까지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7번과 이제 8번 사유가 있어요. 1번부터 6번은 이게 교부 청구 사유랑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 당연히 교부 청구 사유가 아닌 것은 예를 내겠죠.
그 중에서 7번이 여러분들 거기 있는 거 1번에처럼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고, 뭐 조세 포탈 사유가 발생했을 때 뭐 하여튼 이런 케이스인데, 1번 보시면 1번부터 6번, 이것만 먼저 설명드리면 1번, 거기 3번에 나오는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 그 다음에 지방세도 있어요.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 처분, 그 다음에 2번에 나오는 강제 집행, 4번에 나온 법인 해상, 또 뭐가 있냐면 경매가 시작되거나 나중에 어음교환소에서 이제 걔네들이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대요. 어음수표가. 하여튼 그 5가지, 6가지 사유인데 걔네들은 교부 청구 사유랑 같아요. 납기 전 징수 사유는 납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런 사유가 나오면 징수하기 곤란할 것 같아요. 납기를 빨리 땡기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거고, 교부 청구라는 거는 납기 전에 납기 전 징수 사유가 들어왔어요. 이거 1번부터 6번처럼. 근데 타기관에서 이미 압류가 들어왔대요. 압류가 들어왔으면 이제 납기 전 징수 하는 것보다 이제 교부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는. 그래서 교부 청구를 해서 압류가 이미 들어갔으니까 저거 좀 나눠주세요. 당신이 압류한 금액에서 나중에 배분할 때 저한테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세요. 그래서 걔가 먼저 갖고 나서 남은 금액을 배분해달라는 그 교부 청구를 해주는 사유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국징법을 공부하시고 그 이제 보통 사유 같은 경우 나오는 것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어차피 암기하셔야 되고, 이거는 보통 이렇게 두 개 구분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7번, 8번이 또 다른 예외적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증여세인데, 이 상속증여세랑 종부세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건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공부를 꼭 하시고,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인 설명만 들으시고, 만약에 여기 안에서 지역적으로 나오면 좀 어려울 거예요. 공부를 완벽하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지역적인 것까지 다 공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한번 보시면 1번에 배우자가 받잖아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원래 배우자의 기본 공제가 5억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는 5억부터 시작해서 그 상속 공제분을 외우셔야 돼. 그래서 5억부터 시작해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한다. 맞는 말이에요. 2번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며, 이게 뭐예요? 대습상속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 말고, 돌아가서 상속받는 거 말고, 이제 A라는 할아버지가 있고, 이제 B라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인데, 그 다음에 C라는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있고, 자녀가 돌아가셔갖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대습상속이라는데,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줘야 되지만, 이렇게 한 번에 줘버리면 이제 한 번을 생략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세를 한 번 생략하고 넘어온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끝에 보시면 30%의 할증과세래, 할증과세. 그래서, 할증과세 들어가는 거니까 30% 맞아요, 이거. 그래서 맞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상속세는 또 재산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가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감정평가, 법인에게 들어가는 수수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업자에게라고, 그게 500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법인에서 평가를 이제 받았을 때 또 될 수도 있겠지만, 500만 원 한도로 들어가는 건 맞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 4번에 보시면 상속이 개시될 때 자녀 한 명에게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 얼마예요? 5천이죠, 5천. 그래서 자녀 한 명에게는 5천이고, 미성년자는 이거보다 금액이 적지만, 근데 일반적인 자녀는 5천으로 계산하셔야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2천. 그래서 계산하시고, 하여튼 이거는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일단, 뭐부터 이제 항상 문제 푸는 방식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를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 그게 맞는지. 그래서 그냥, 문제 다 읽고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부터 확인해서 걔가 없으면, 숫자가 없으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우선적인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틀린 답이나 옳은 답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옳은 걸 구하여라. 이게 좀 어렵죠. 틀린 걸 구해라. 할 때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애매한 부분들은 막 넘어가셔도 돼요. 확실히 틀린 게 나올 때까지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그래서 틀린 걸 확실히 찾았을 때 빨리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러면 이번 2018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난이도로 보시면, 만약에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로 기준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세무조정까지 한번 법인세를 꼭 공부를 하셨어야지 이게 고득점이 나오는 건데, 법인세를 빼면, 법인세 빼는 게 아니죠. 법인세까지 포함해서 이제 다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15번이나, 예를 들어서, 몇 개 없네요. 그래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만 좀 까다롭고, 나머지 문제들은 좀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 보통 8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 세법에서 80점 넘으시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선방하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7급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제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 세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진급해서 이제 5급 넘어가신 다음에 세무사 공부도 이제 세무 공무원이 이제 되신 분들은 20년, 10년 넘어가시거나 20년 넘어가신 분들은 또 보통 이제 세무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 많아요. 세무사 시험 보시는 분 많으니까 그때 우리 회계랑 세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세무회계, 세법 관련된 세무회계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할 때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법인세인데, 그래서 이제 언젠가 법인세는 공부하시게 될 거니까 7급 공부하실 때 법인세를 좀 버리지 마시고, 왜냐면 내무제 정도 안다는 거는 그거 포기하고 공부하셨다는 고득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까지 꼭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급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어느 정도 관리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을 많이 잘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보통 7급 하시는 분들이 세무사 자격 있는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겠지만 아니신 분들이 지원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저희 사이트가 공세원인데 제가 매년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다가 기본 강의랑 심화 강의랑 이제 기출문제 풀이나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싸게, 굉장히 싸게, 깜짝 놀라실 가격으로. 그렇다고 이제 그거 보고 별로 안 싼데 생각하시면 다른 학원 거 한번 보세요. 다른 학원 강의를 보시면 요즘 말도 안 되게 비싼 강의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다. 절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분들하고 저는 이제 제가 보면 이제 그분들이 다 어디서 강의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다 아는데, 같은 세무사 학원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이제 그분들하고 저랑 차이가 없을 거예요. 차이가 있으면 이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도 어떻게 되겠지만, 차이가 없는 부분에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5분의 1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거 들으셔야지. 제 거 들으셔야 되고, 이거는 조금 뭐 하겠지만 가격이 뭐 그렇게 중요한, 여러분들 인생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당장 이제 금액보다 이제 내용이 충실한 걸 보겠다. 여러분들 내용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제가 강의를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비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일부러 길게 지루하게 끌질 않아요. 끌질 않도록 수업을 보통 이제 혼자 하니까 했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실강하는 강의를 찍은 그런 강의들보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 빼서 한 15시간에서 그 정도를 세이브했다고 보시면 돼요. 15시간.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이제 더 썼어야 되는 부분을 이제 줄였다고 보시고, 강의 실수가 좀 혹시 이제 다른 학원하고 비교해서 좀 더 작다 생각하시면 거의 한 20시간 정도까지는 더해 보셔야 돼요. 더한 그 실수랑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제가 이제 요약 압축적으로 강의를 보통 이제 내용을 줄인다는 것보다 이제 다른 설명 없이 뭐라고 하죠? 잡소리죠, 잡소리 안 하고 강의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하여튼 9급이나 7급 도전하실 때 세법을 만약에 선택하시게 되면 9급이야 뭐 필수고, 이제 7급이 필수고 9급은 선택이겠지만, 선택도 이제 세법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다른 과목 또 원하시는 과목이 있겠지만, 그래도 세법은 꼭 세무 공무원이 되려면 필수가 아니냐,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수원이나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실전에 배치됐을 때 윗분들이 세법을 선택 안 했다 이러면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시키겠어? 공부를 시켜야죠.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매일 뭐 예를 들어서 야근하고 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업무 좀 파악해 놓으세요 뭐 하는데, 뭐 알아야지 파악하죠. 그러면 거기서 강의 그때 가서 듣겠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강의 듣기는 진짜 어려우니까 제가 그걸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나마 이제 세법이나 회계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합격하면 진짜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걸 잘 모르셔갖고 일단 합격부터 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뭐 수학이나 특히 뭐 쉬운 뭐 사회나 다른 부분들은 이해하겠지만, 뭐 수학과학 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문제가 더 쉬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옛날에 정부에서 이제 고교생들이 이제 졸업하고도 시험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선택 과목이지, 여러분들 직무에 필요한 과목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세법 잘 하셔서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길 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